3-1입니다. 빈곤의 기준과 그 다음에 조세 제도를, 조세가 뭐죠? 자, 세금을 지금 이렇게 걷어들이거나 이런 걸 조세라고 하죠. 이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난의 기준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세 제도, 세금을 지금 걷어들임으로써 부를 재분배할 건지, 자, 요게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 글은 빈곤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빈곤의 기준이 되는 그 빈곤선을 판단하는 여러 방법을 설명한 후에 이 조세 제도를 활용해서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까지 이야기네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빈곤이란 우리가 보통 가난이라는 얘기를 쓰죠. 자, 가난이란 자, 인간다운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 자, 이것을 우리가 가난해, 나는 지금 빈곤해 이 말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나는 빈곤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난 1000만 원을 받는데 벌어 소득이. 근데도 나는 빈곤해 하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런 거 말고 이것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 소속된 사회의 지금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 최저 소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더 낮으면 당연히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일 거예요. 자, 그래서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우리는 빈곤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빈곤을 구분짓는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이 라운트리 방식과 또 하나는 라이덴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이나 의복, 주택 등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하나 나왔습니다. 객관화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결정합니다. 자, 바로 이 최저 생계비. 우리가 지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로 필요한 그 돈이 있겠죠? 자, 이 최저 생계비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라운트리 방식의 초점은 바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소비, 그 기준이 절대적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이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이 라운트리 방식의 어떤 단점, 한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또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마다 그 생존에 요구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가 되겠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거 말고 이 사람은 어떤 술이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나는 음악이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의식주 안에서의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이것을 따로따로 파악하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빈곤선을 결정을 합니다. 자, 아까는 어떤 소득들을 객관화시켜서 조사를 해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는 데 비해서 자, 라이덴 방식은 바로 설문조사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통계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가 최저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150만 원. 그러면 거기에 통계 수치의 어떤 중간선이 잡히겠죠. 이걸 통계 숫자를 지금 잡아내는데 자, 이는 바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뭐가 달라요? 아까 위에 있던 라운트리 방식과 좀 다르죠. 라운트리는 아까 분명히 객관화된 어떤 자료 이걸 가지고서 조사를 하는 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관적인 자신이 얼마 정도가 맞다고 저기야 최저 생계비라고 생각한다. 그 통계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랫부분에 이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분명히 여기는 라이덴 방식의 주관적 판단은 다를 겁니다.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과 달리 자, 이번엔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 빈곤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위 소득, 바로 평균 소득이 바로 요 정도 50% 선에 걸려 있어요. 자, 여기다 우리가 여기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로부터 한 어느 정도 자, 30% 미만에 있는 바로 20% 수준에 도달한 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보자? 이 빈곤층으로 보자. 그래서 바로 여기를 빈곤선으로 잡자.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은 자, 이 빈곤의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왜?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정도가 평균 소득인데 이것보다 아래네. 그럼 나는 약간 빈곤이네. 근데 아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어느 선, 빈곤선을 거기다 설정해 놓다면 나는 지금 어떤 빈곤선 아래에 있으니까 나는 많이 지금 가난하구나, 빈곤하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빈곤을 판단한 이유는 뭐냐 그럼? 그거는 바로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빈곤도를 파악한다.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 제도를 활용합니다. 여기 있네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격차, 바로 다른 얘기하면 빈곤을 판단함으로써 조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요? 줄이고자 합니다. 이게 목적이란 얘기죠.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가 있습니다. 누진세. 자,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다음에 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월 평균 1000만 원을 낸다면 이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겠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조세 납부 전후에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줄이겠죠? 근데 이건 좀 특이해요. 100만 원이라는 사람은 소득을 거의 안 냈다고 치면 만약에 1000만 원을 번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의 격차가 내가 세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실제 소득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게 번 사람과 많이 번 사람의 격차가 그래서 세금을 낸 만큼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줄일 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가난한 사람, 많은 부자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의 이 세금을 가난한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단지 많이 버는 사람, 부유한 사람의 그걸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국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으로 쓰겠죠. 자, 그다음에 재분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한 현실의 조세 제도 중에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바로 이 소득세 같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전체 세금에 매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 결국 그 효과는 그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일부에만 적용이 되니까.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같은 거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하나의 빵을 사 먹는데 1,000원짜리 빵을 사 먹을 때 부자인 사람이 빵을 사 먹을 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빵을 사 먹을 때 소득이 격차는 나죠. 근데 그럼 빵의 가격은 달라지나요? 동일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의 가격이 재화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을 가집니다. 자, 이 역진성이 뭐냐?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 그리고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 장만을 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세탁기를 했어. 100만 원인 사람도 결국 내가 너무 필요해갖고 몇 년 돈 모아갖고 이거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10만 원을 냈다면 1,000만 원에 10만 원하고 100만 원에 10만 원이랑 가격은 어떻게 느끼는 자기의 부담이 당연하게 어떤 사람이 커요? 그렇지.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어떤 여기 부담감이 더 훨씬 클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커지는 것을 바로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세금인 경우에는 외려 적게 버는 사람이 외려 더 부담이 커지는 바로 역진성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또 문제점이 생기네요.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 이 탈세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바로 탈세란 말이야. 자, 뭐 자기가 뭐 소득을 적게 벌었다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걸 누락시키는 이런 방법 같은 게서 세금을 덜 내게 될 텐데, 자, 이런 경우라면 이 조세 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왜? 자, 다 소득 신고를 안 해버렸어. 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소득이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까 자, 많은 소득을 번 사람이 그만큼 더 소득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나갔으니까 실질적 누진성은 별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한계가 있네요. 자, 그래서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부의 소득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의 소득세 제도는 뭐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한테 세율이 높게 어떻게 되는 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고요. 국가 정부에서. 반대로 자, 여기 있는 부의 소득세 제도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세율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된대요? 음해값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된대요. 자,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줘야 한다는 뜻.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왜 지금 갑자기 음해값을 갖는다고 얘기했나? 자, 여기 있는 경우에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5천만 원을 지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연 지금 1,400만 원을 벌게 돼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소득세율을 내는 그 비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연 소득이요. 다 합쳐갖고 1,400만 원이 안 되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면 6%의 지금 세율을 내면 돼요. 이때 이 6%는요. 100만 원을 벌든 연 100만 원을 벌든 1,400만 원 아래에 있는 경우는 동일하게 6%만 내게 돼요. 자, 그런데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 사이의 소득은 이 사람은 연 소득이 이만큼 이 사람은 얼마를 내냐면 15%를 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게 바뀐 개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이 금액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6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60만 원 미만인 경우 이 사람은 최저생계비도 안 돼. 벌어봤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외려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은 결국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세금 내고 이것까지 내버리면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돼요? 왜 그런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내면 그 사람은 지금 그래도 어떻게 세금을 내고도 남는 게 있으니까 생활을 하지만 이거 세금 다 걷어내고 나면 실제로 이런 생계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보조금 제도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놨네요.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의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얼마를 줘요? 30만 원이란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자, 이 사람이 지금 일정한 금액씩 늘었어요. 그럼 보조금은 그만큼 일정한 비율로 줄이면 돼요, 지금. 그래서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5천 원씩 줄여나가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은, 자, 빵원이었는데 0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폐지라도 주워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지금 10만 원 알바라도 해갖고 10만 원을 벌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부로부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 원당 5천 원씩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30만 원에서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만 원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따라서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총 금액인 처분 가능 소득은 한 달에 얼마 없까? 자기가 버는 돈 10만 원 플러스 정부에서 보조된 25만 원 합치면 결국 얼마가 돼요? 자, 3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한 달에 소득이 60만 원 이르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60만 원이라는 이 선이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이하의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즉 스스로 번 소득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의 이 소득세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떳떳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 그게 좋은데 부족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음성적인 건 아니잖아 지금. 자, 그리고 또 누진세 제도에서 아까 누진세는 뭐라고 했어?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 소득세 제도는, 자, 이것은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 그런 권리를 주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부의 소득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정부에서 보조금 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높은 사회적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듭니다. 그만큼 돈을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자,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단지 빈곤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직장을 못 구하거나 알바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정식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기회, 문을 열어주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고정적으로 그 사람이 소득을 일정한 빈곤선 이상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자, 이것을 그래서 한자성어로 뭐라고 한다? 자, 임시방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봉책이라고 하고요. 자, 동족방조라는 얘기 들어봤죠? 엄발에 오줌 넣기. 자, 또는 임시방편. 자, 이것은 여기에 이런 한계점이 부닥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조금의 경제적인 도움은 조금은 줄 수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자,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진세나 또는 부의 소득세와 같은 이런 조세 제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대요. 또한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정부에서 보조금 다 퍼줬어. 근데 결국 어떻게? 그 상태가 그대로 크게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평성을 추구하는 조세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전체 부의 크기를 줄여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 소득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돈이 지금 일정한 선 안 되는 사람은 보조금까지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고리가 계속 넘어가면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는 돈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분명히 돈을 투자했는데 국가 전체, 그 사회, 한 국가의 전체 뭐가 돼? 금액이 전체적인 돈이 줄어든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돈을 투자해놓고 나서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왔으니까 이거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 부의 크기가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가진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어.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다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갖지 못한 자, 가난한 빈곤자들이 결국 더 돈이 더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는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의 실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문제 상황의 단기적 해결을 위한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조세제도 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것을 단기적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우리가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했죠. 자, 절대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상대적 관점으로 나눴는데 절대적 관점은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었어요. 자, 라운트리 방식은 자, 이게 중요한 단어 바로 뭐를 자, 최저소득을 객관화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그렇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죠. 어떤 단점?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분명하지가 않다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빈곤선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이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파악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관적 판단에 의존을 해서 빈곤선을 산출한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객관화된 조사의 방법은 라운트리, 라이덴은 주관적 판단.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상대적 관점은 평균 소득이나 그 다음에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통계 수치를 잡아서 중간선에 이걸 잡아낸단 말이죠. 자, 그리고 거기보다 일정한 선 아래에 있는 경우를 빈곤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빈곤선의 상대적인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빈곤선을 파악하는 이유가 빈곤을 우리가 파악하는 이유가 결국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바로 이걸 달리하게 하면 조세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건데 자, 바로 이게 조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진세 제도와 그 다음에 부의 소득세 제도가 있는데 자, 누진세 제도는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져요. 아까 1,400만 원 아래인 경우는 얼마였어요? 6%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15%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자, 조세 납부 전후로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것은 위에 있는 누진세금을 낸 사람의 것을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정부로 귀속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뺀 실제 소득 면에 소득적인 측면에서 격차가 줄어있다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자, 하지만 뚜렷한 재분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부의 소득세 제도라고 하는데 소득이 낮아지면 세율이 점점 함께 낮아지면 나중에는 결국 음해값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건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세 정책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라?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겠습니다.